이제 찬바람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쉰이라는 숫자만큼 나이를 먹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여기 채널에서 많은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우는 청취자인데요. 이번엔 제가 사연을 보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슬프고 아픈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제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와 그이는 둘 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도움 같은 건 하나도 받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허름한 월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어서 곧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알았어요. 한편 저희 부부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공장 근처를 돌며 고물을 주우러 다녔어요. 무게가 좀 나가는 쇳덩이 하나만 주어도 저희 부부가 한 끼의 식사를 배불리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남편이 매일같이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평생을 이 남자와 보내도 후회 없을 거란 확신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과 태교를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하늘은 제가 행복해지는 게 못마땅했는지 뱃속에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 일을 데려갔어요. 고층 건물을 짓는 공사장 현장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저와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과부가 된 저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핏덩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고민과 걱정이 앞섰어요. 당장 갓난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어 아들을 일터에 데리고 가야 했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고깃집이었는데 술까지 같이 팔아서 늦은 밤까지 아들을 포대기로 업고 일해야 했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시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아들과 길바닥에 남게 되어 사정사정하며 식당에 남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녀석이 잘 울지 않아 손님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제 아들이 귀엽다며 웃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와 아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주방에만 있으라고 했고 저는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만 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 한참 모자랐어요. 제가 굶어가며 버텨도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 월세를 제때 못 낼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기로 결심한 거죠. 제가 일하던 식당은 매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 하루를 쉬지 않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알림방의 구인 공고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에게 구원이 될 만한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일은 남편이 생전에 했던 공사장 일이었는데 일당이 5만 원이었고 여자도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큰 기대를 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이윽고 나이가 지긋이 든 소장님이 오셨고 아들을 업고 있는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보시며 단번에 합격점을 주셨어요. 소장님이 말하길 여자가 공사장에서 하는 일은 크게 힘들지 않으니 월요일마다 출근하라고 일러주셨답니다. 이에 저는 쾌재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고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 일주일에 한 번만 제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적적했는데 잘 됐다며 제 아들을 친손주라 생각하고 잘 봐주겠다고 허락해 주셨답니다. 저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걱정을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잡다한 일을 하고 월요일에는 공사장에서 건물 사이사이에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며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일하니 제 아들의 분유값은 물론 기저귀와 옷가지들을 실컷 사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들이 크는 걸 감안해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까지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그날은 공사하고 있는 건물 10층에 실리콘 작업을 하라는 지시에 임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꼼꼼하게 실리콘을 바르자 해가 뉘엿뉘엿했고 1층에서 저에게 철수하라는 소장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래서 전 임시 승강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러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내려오면 올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저는 겁이 나서 승강기 버튼을 눌러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먹통이 되었는지 멈출 줄 모르고 급속도로 하강하더라고요. 그러다 3층 높이에서 승강기가 멈추었고 저와 저를 보던 공사장 인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승강기가 그대로 추락해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도리 없이 사고를 당해야만 했죠. 저는 기절한 채 인부들의 손에 끌려 나와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 다리를 살핀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술 준비를 했고 저는 의식이 희미한 채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다리 수술은 6시간이 걸려 끝나게 되었고 저는 회복실에서 오랜 잠을 자고 일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답니다. 이튿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있는 병실로 오셔서 수술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끊어진 인대를 봉합하고 골절된 뼈를 바로 맞춰 걸을 수는 있다고 했죠.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제 오른쪽 무릎은 접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의학 용어를 보태며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평생 다리를 절뚝대는 장애인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1살 나이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도 속상함과 슬픔이 떠오르기 전에 아들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제 꼴이 이러니 아들 녀석은 어떻게 키울지만 걱정되었죠. 옆집 할머니가 제 아들을 데리고 매일 와주셨는데 그때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했답니다. 얼마 뒤 퇴원한 저는 일하던 식당으로 돌아갔지만 제 다리를 본 사장님은 더 이상 자기 식당에서 일하기 곤란하다며 저를 내치셨습니다. 제가 두 손을 빌며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식당 앞으로 나와 소금까지 뿌리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방 주인이 2달 밀린 월세를 당장 주지 않으면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사정을 아무리 말해봐도 들어주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전 저에게 친절했던 공사장 소장님을 찾아갔어요. 갓난 아들과 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매달렸죠. 그러자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그만 일어나. 무릎까지 꿇을 필요 없어. 나도 자네 사고 난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내 마누라가 여기 한밭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게 해줌세. 또 한밭집에 쪽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당분간 아들내미랑 지내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미안하네. 정말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는 살 길이 열려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장님 부인의 한밭집 쪽방에 아들을 두고 식당 일을 해나갔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실수 없이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보탬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님 부인이자 한밭집 사장님은 저에게 월급 말고도 쌈짓돈을 여러 번 주셨답니다. 아들 기저귀 값이나 하라며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쥐어주셨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눈물 나도록 감사한 분으로 기억돼요. 어쨌든 저는 한밭집 사장님 덕분에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방을 다시 구하게 되었답니다. 또 아들을 돌봐줄 이모님까지 고용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숨통이 트이며 아들의 앞날 걱정이 조금씩 줄어갔어요. 그리고 시간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자 제 아들은 학교를 마치면 제가 일하는 한밭집에 와서 일을 돕기도 했고 저희가 살던 쪽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기도 했답니다. 제 아들은 저와 달리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1등만 하는 우등생이었죠.
저는 평범하고 건강하게만 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교육까지 시켜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논술과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려고 종합반 학원까지 보내주었죠. 제가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밭집에서 퇴근하면 납땜 공장에서 4시간씩 땜질을 하며 아들 학원비를 벌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뒷바라지 해준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저에게 보답했어요. 올수는 물론이고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 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제 한 번 부서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돈을 벌었어요. 몇 년 뒤, 제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어 저에게 효도하겠다고 말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았어요. 돈 한 푼 없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서 아들을 의사로 키운 제가 대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매일 밤을 새우는 바람에 얼굴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가끔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에 찾아가긴 했는데 5분 남짓 보고 돌아오는 게 전부일 만큼 많이 바빴답니다. 이젠 정말 다 컸구나 싶은 아들은 인턴을 지나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대로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전문의가 된 아들의 나이는 어느새 30이 넘어 있었어요. 직업도 좋겠다, 인물도 훤하겠다 싶어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잔소리를 시작했더니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선자리를 알아볼까 했는데 괜히 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 생각으로 그쳤고 언젠가는 저에게 손주를 안겨주겠지 하는 부푼 기대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여하튼 아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전문의가 되었는데도 저를 찾아오는 날이 드물었어요. 인턴 때처럼 저를 찾아오는 날이 많지 않아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줄 도시락을 싸서 여러 번 찾아갔답니다. 엄마가 아들 보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서너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그 정도 만남으로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단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 아들 얼굴 실컷 보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저에겐 아들에게 다녀오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녀석이 어찌나 보고 싶던지 한밭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오전 진료 시간이 끝나고 진료실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피곤함에 찌든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저는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웬일은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오는데 연락이 필요하니? 걱정 마라. 잠깐 보러 온 거니까 어디 휴게실이라도 가서 도시락 먹을래? 아들은 저와 달리 반가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제가 이해를 해야죠. 저희 모자는 의사들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서 도시락을 펼쳤어요. 역시나 아들은 제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고 제 기분은 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걸로 봐서는 아들의 동료 의사로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나랑 점심 같이 하기로 해놓고 여기서 밥 먹고 있었네. 이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밥 먹는 걸 멈췄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에겐 만나는 여자가 없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고운 애인을 들켰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먼저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들이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미안.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이 제 소개를 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여의사가 먼저 이분은 누구셔?
라고 물었고 제가 말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림 봐주시는 이모님이셔. 오늘 내가 약속이 없는 줄 알고 도시락을 부탁드렸거든. 저는 뭔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내 아들이 애인에게 저더러 가정부라고 소개하는 걸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듣자 당황스럽고 착잡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여의사가 말을 걸더군요. 아줌마, 우리 오빠 좀 잘 부탁해요.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청소도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우리 오빠가 싫은 소리를 못해서 아줌마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알아서 잘 좀 해줘요. 아시겠죠? 저는 아들과 여의사를 번갈아 보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다면 그리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간절한 눈빛이 보였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신호처럼 느껴져 말문을 열었어요. 아, 네, 암요. 박 선생님 반찬 자극적이지 않게 입맛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청소도 그렇고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네. 그럼 전 먼저 일어날게요. 박 선생님, 도시락통은 한쪽에 두시면 제가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조금 더 앉아있다간 제 얼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부랴부랴 시장 본다고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쩔뚝대며 걷자 여의사가 동정과 연민의 눈빛으로 보았는데 그 눈빛은 저에게 무시로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등 뒤에 여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장애인이었네. 오빠, 저 아줌마 다리 불편하다는 핑계로 대충 일하는 거 아니지? 내가 다른 가정부로 알아봐 줄까? 아니야, 됐어. 일 잘하는 아줌마야. 걱정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아무렇지 않게 가정부라고 말한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착한 아들이 괜히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날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호야, 그때는 왜 그랬어? 네 애인한테 엄마라고 소개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던 거야? 그게 사실은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의사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왜 엄마를 왜? 혹시 엄마가 창피해서 그랬니? 그러자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당분간 엄마를 숨기면 안 될까요? 저랑 결혼할 여자가 저희 대학병원장 딸이에요. 어떻게든 그쪽 집안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사업가 집안이라고 속였어요. 얼마 전에 대행 알바를 써서 상견례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엄마를 가정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애지중지해서 키워온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병원장 사위가 되려고 대행 알바를 썼다고? 아휴, 이 엄마가 그렇게 못나고 창피했니? 왜? 절뚝대는 장애인에 공사장갑 한바집에서 일하면 네 장래 금이라도 가는 거야? 아들은 흥분한 저를 말리려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고백하려고요. 그때까지만 엄마가 참아줘요. 네?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 병원의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앞으로는 병원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잘 키웠다는 착각을 말이죠.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이 못된 녀석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자 아들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키워주셨는데요? 뭐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준 거? 그 정도는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절 대단하게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이없네요. 어릴 적부터 가난에 시달리게 살게 해놓고선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대답해보세요. 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답하는데 마치 다른 영혼이 아들 몸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해준 게 없다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니? 엄마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요? 그래요. 엄마 손에선 최선이었겠죠. 그런데 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좁아 터진 집구석, 싸구려 운동화에 누가 줘도 안 입을 옷,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거지였어요. 아세요?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이악 물고 공부했다고요. 엄마가 키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의사가 되었다고요. 저렇게 악을 쓰며 소리치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별탈 없이 잘 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과 깊은 상처로 인해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잘못 만나 거지라고 놀림당한 아들에게 죄스러웠어요. 준호야, 엄만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몰랐어. 사과는 됐고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줘요. 내 앞길만 망치지 말아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화가 나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묵혀온 마음의 말을 이제야 뱉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죠. 엄마만 없어지면 다 괜찮아지는 거야? 네 행복도, 네 성공도? 저는 제발 아니라고 대답하길 바라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만 없으면 돼요. 제 발목 좀 그만 잡으세요. 부탁할게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떠날게. 걱정 마. 네 앞길 망치는 일 따윈 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대답하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저는 슬픔에 젖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전 아들에게서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소장님과 한밭집 사장님께 감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모은 건 아니었지만 혼자 살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어 제가 자란 곳 근처에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옛 추억을 생각하며 거리를 거닐었는데 마치 제가 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군분투했던 과거를 모두 잊고 여기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제 남은 생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제 다리를 보고 일을 시켜주는 직장을 찾으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식당을 여러 곳 알아보았는데 저의 쩔뚝대는 다리를 보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저에게 일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전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공근로라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하나가 제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청소부를 구하고 있다며 저에게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몸은 아주 튼튼하다고요. 청소도 아주 깨끗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자 면사무소 직원이 병원에 연락했고 저와의 면접 날짜를 정해주었습니다. 사흘 뒤 병원을 찾아 관리인에게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청소부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이 삐까뻔쩍하도록 청소했어요. 이전에 일하던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야 인정받고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누구도 빨리 청소하라고 보채는 사람이 없어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일하던 중 복도를 닦고 있는데 의사들이 출근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중 나이가 저와 비슷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하고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고 물었더니 저기 혹시 순자 아니야? 증산국민학교 다녔던 순자 말이야. 라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네. 제 이름이 김순자예요. 증산국민학교를 나왔고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손뼉을 치며 맞구나, 순자야. 오빠야, 오빠. 너희 옆집에 살던 광덕이 오빠. 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간 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 궁금했는데 여기서 널 보네. 라고 반갑게 말해줬답니다. 뭐? 광덕이 오빠? 그럼 오빠가 우리 옆집 살던 뚱뚱한 광덕이 오빠라고? 그러자 광덕 오빠는 자기 진료실에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고 저는 얼떨결에 오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했고 저 역시 고생했던 날들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다를 떨다가 광덕 오빠가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는 거야?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을 의사로 키우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야? 아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졸라댔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빨리 내려오고 싶었거든. 저는 애써 거짓말을 하며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친구도 만나고 제 일을 찾고 쉬는 날에는 예쁜 거리를 산책하며 제 인생을 살게 되었죠. 또 광덕 오빠는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무료 진료를 나갈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좋은 일은 나누는 거라며 저에게 권유해 주었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아팠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아들의 모진 말이 매일 귓가에 환청처럼 들렸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아픈 기억을 지우고 힐링하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덕 오빠와 저는 옆마을 양로원에 무료 진료를 나가려고 병원에 들려 짐을 꾸렸어요. 양로원 어르신들은 대개 파스를 많이 찾으셔서 몇 박스나 차에 실어 출발했답니다. 거기서 저는 늘 하던 대로 광덕 오빠의 조수가 되어 파스와 약을 나눠드리고 챙겨온 간식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도 봉사활동을 나와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어요. 저와 광덕 오빠는 빈 박스와 쓰레기를 모으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광덕 오빠가 제 뒤를 힐끔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저 총각이 순자 너를 뚫어져라 보며 걸어오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야?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며 광덕 오빠가 말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자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엄마, 괜찮아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본 순간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장 딸과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아들이 나타나 놀랐고 아들이 저처럼 다리를 절뚝대고 걸어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가 여긴 왜 있어? 그리고 다리는 또 왜 그래? 그러자 아들은 저를 일으켰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너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너 잘 살라고 엄마가 큰 결심해서 떠났더니 여기에 네가 왜 있냐고.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 같은 불효자식도 아들이라고 그 모진 고생을 하시며 키웠는데 제가 야망에 미쳐서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들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용서 따윈 필요 없었죠. 그저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눈물이 그치길 조용히 기다렸다가 둘만 있을 장소로 옮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들은 계획대로 병원장의 딸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대요. 결혼 준비 역시 잘 진행되어서 곧 꿈을 이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며칠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할 여자와 가족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평생 저처럼 다리를 절어야 할 운명이 되어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은 망가졌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제 생각을 많이 했대요. 평생 다리를 절며 자신을 키운 저라는 존재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 자신이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면목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홀로 전국을 떠돌며 의료 봉사를 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1년 만에 우연히 저와 만나게 된 거고요. 아들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나 같은 아들은 자식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엄마를 가정부로 소개하는 저같이 나쁜 놈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가난이니 왕따니 신세 한탄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린 것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의 아들이 다시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 준호야. 그럼 네가 내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니? 엄마 괜찮으니까 얼른 일어나. 그러자 아들 녀석은 힘겹게 일어나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느껴졌어요. 이제야 제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제가 먼저 두 팔을 뻗어 안아주었더니 준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 고향에 남게 되었고 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광덕오빠의 병원에 취직해 의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들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면 가난을 대물림한 것처럼 다리도 대물림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지금은 저와 아들이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를, 아들은 환자를 책임지며 말이죠. 그리고 아들 녀석은 병원 간호사와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인품 좋은 아가씨가 제 아들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제 아들을 욕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회개하고 있으니 너무 심하게만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경청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